자, 두 번째 시간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신경생리 파트예요. 우리는 신경생리 파트를 신경과학 개론 시간에 배웠죠. 자, 여기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다가 이제 지난번에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하시고요. 또 여기에서 새로운 내용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뉴로피지올로지인데 우리가 신경계통의 구성은 당연히 중추신경, 말초신경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니까 넘어가고요. 자, 신경계통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세포는 신경세포고요. 자, 그것을 지지해주는 세포를 우리가 신경악교세포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것도 우리가 신경해부학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신경악교세포는 중추 신경악교세포와 말초 신경악교세포가 있고요. 또 우리가 신경세포를 분류해보면 자, 기능에 따라 운동, 감각, 사이신경세포 그리고 형태로 분류할 때는 무극인지 혹극인지 두극인지를 우리가 또 묻극인지를 분류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신경세포의 구조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시면요. 자, 신경세포는요. 자, 세포체, 그 다음에 그림에서 보시면 이 세포체 안에는 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들이 있고, 자, 세포체에 이제 뻗어 있는 가지들이 가지돌기가 있고 축삭이 있고 그렇다 그죠. 자, 핵 같은 경우에는 유전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자, 세포 신경세포를 조절하는 중추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사 활동에도 관계하죠. 자, 미토콘드리아 당연히 신경세포에 존재하겠죠. 자, 세포질 그물을 보시면은요, 과립세포질 그물이 존재하는데, 자, 이것이 우리 신경세포에서는 좀 뭉쳐가지고 특이하게 어떻게 과립 형태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니슬소체라고 이야기하는데, 단백질 합성과 수송을 담당을 하죠. 자, 무과립세포질 그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보솜과 골지체 등도 있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세포에서 지금 이제 정보 전달, 뇌파 측정을 위해서 해부학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시냅스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정보 전달은요. 신경세포에서 정보 전달은 시냅스 부분에서 이루어지는데 자, 시냅스의 구성을 보면은요. 자, 축삭에 어디요? 말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이 부풀어 올랐죠. 우리가 종말 단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종말 단추 안에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신경 전달 물질은요. 이제 세포체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물질들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나와서 터뜨려 가지고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빈 소포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역행성 축삭 수송에 의해서 세포체로 가서 세포체에서 단백질이라든지 이제 만들어진 대사물질들을 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순행성 수송이 되죠. 자, 그렇게 지속적으로 물질을 운반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 축삭 종말에 우리가 이 부분이 시냅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거를 좀 써야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시냅스에 보면 이 축삭 끝에 있는 이 막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시냅스 이전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자, 프리시냅틱 멤브레인이고요. 그 다음에 시냅스 이후에 있는 이 부분의 막을 뭐라 그래요? 자, 시냅스 이후 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사이에 이제 시냅스 틈새가 있고, 자,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면 그것과 결합할 수 있는 뭐예요? 수용체가 여기에 존재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부에 존재하는 칼슘 이온들이 위에서부터 활동 전이에 의해서 자극이 내려오면 이제 이것이 개방이 되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이 시냅스 소포들이 터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발생의 근원의 역할을 우리가 주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자극이 전달될 때 세포체에서 자,
자, 신경세포가 가지돌기를 통해서 이 가지돌기를 통해서 자극을 받아들이면 이게 지금 가지돌기라면 아마 여기 세포체가 있겠죠. 자, 이 세포체에서 자극을 다시 내보내게 되는데 내보내는 시작점이 바로 뭐가 됐어요? 축삭 둔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삭 둔덕은요. 뭐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자, 축삭 둔덕 같은 경우에는 활동 전이가 자, 시작되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방아쇠구역이라는 말도 사용을 했죠. 자,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축삭을 따라 말단 쪽으로 자, 정보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순행성 축삭 운반. 그 다음에 반대로 이동하는 것은 역행성 축삭 운반이라고 하는데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림이 나오네요. 자, 이 그림에서 지금 보시면은요. 자, 세포체에서 이제 우리가 그 골지 장치 같은 데서 자, 우리 핵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자, 골지체에서는 어떻게 해요? 포장이 되고 농축이 된다. 그죠? 포장되고 농축된 것은요. 이 신경 섬유 안에 있는 미세한 골격들을 통해서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축상 말단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방향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축상 말단으로 이동하는 수송을 뭐라고 합니까? 순행성 축삭 운반이라고 하고요. 자,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고 나면 이 주머니 속은 어떻게 돼요? 비게 되잖아요. 빈 주머니에 신경 전달 물질을 채우려고 하니까 없죠. 그러면 다시 이것이 어떻게 해요? 역행성으로 운반되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세포의 핵 부분으로 이동이 되어져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역행성 축삭 운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역행성 축삭 운반에는요. 이게 빈 주머니 소포도 이동을 하지만 세포 바깥에서 세포 내 이입에 의해서 이렇게 포식작용에 의해서 때로는 이제 포식한 물질들, 이물질이나 세균 같은 것들도 자, 세포체로 가서 우리가 과산화소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요? 녹이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자, 이 축삭 운반의 속도에 따라서요. 빠른 축삭 운반하고 느린 축삭 운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순행성의 축삭 운반은 자, 하루에 200에서 400mm 정도를 이동을 하고 자, 느린 축삭 운반 같은 경우에는요. 0.2에서 8mm 정도를 속도로 이동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경세포에서 합성된 물질이 발에 있는 축삭 끝에까지 한 1m 정도 된다고 우리가 예측을 하면은요. 약 2.5일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는데도 약 2.5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축삭 수송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활동 전이가 전달되는 속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활동 전이는요. 빠른 경우에 어떻게 해요? 초당 100m까지 가는데 2.5일 정도 걸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느린 속도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신경세포의 기능을 봅시다. 우리 신경세포는 잘 알다시피 자, 정기적으로도 정보를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도 정보를 전달하죠. 보통 세포 내에서 활동 전이가 만들어져서 이동을 하는 것은 전기적인 전달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에서 다음 세포로 우리가 시냅스라는 구조를 통해서 자,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화학적인 정보 전달이라고 우리가 하죠. 자, 이런 신경세포의 정보 전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세포막에서 우리가 활동전이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가 세포 바깥이고요. 세포 밖이고요. 이쪽이 세포 안이라면 우리가 세포 밖에서 안쪽으로 이온이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세포 안에 있는 이온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 전이 차이가 생겨서 안과 밖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면서 쌍극자라는 것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온을 이동시키는 통로에는요, 네 가지가 존재해요. 네 가지가. 자, 첫 번째는요, 누출 통로라는 것인데, 자, 이 누출 통로는요, 막을 통해서 소수의 이온이 아주 느린 속도로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는 경로를 이야기해요. 자, 누출 통로는요, K 플러스, Na 플러스 모두 다 이동될 수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K 플러스의 이동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그래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요? 안정시에 막전이가 생성되는 거야. 아, 안정시의 막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세포 안쪽과 바깥에 있는 차이는 우리가 안쪽이 어떻게 해요? 더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더 플러스죠. 이유는 뭐예요? 안쪽에 있는 플러스가 바깥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안이 마이너스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안정시 막전이라고 하는데 바로 K 플러스 이 누출 통로 때문에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리간드 관문 통로라고 이야기해요. 자, 리간드 관문 통로는요. 아세틸 콜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이후 세포막의 수용체하고 결합하여서 자, 통로를 열게 되고 이때 Na 플러스 C E 플러스와 같은 이온이 세포 내로 자, 이동하는 그런 형태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이후 수용기에 어떻게 해요? 결합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갖고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세틸 콜린과 같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이야기할 때 바로 리간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게이트를 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리간드 관문 통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전압 관문 통로예요. 위쪽에 지금 리간드 관문 통로 그림이 나와 있네요. 아세틸콜린이 자, 이 수용기에 딱 결합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자, 이 문이 열리면서 안쪽으로 어떻게 해요? 이온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전압 관문 통로라는 것이 있어요. 자, 전압 관문 통로는 세포막 안쪽과 바깥에서 발생하는 막의 전기적인 특성의 변화에 반응하는 통로예요. 자, 막의 내부에서는요, 마이너스 70mV 정도의 음의 전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전위에서 양이온의 유입으로 세포막 내부의 음전위가 감소가 돼요. 자, 그러면 막의 통로가 개방이 되면서 이온의 이동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온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 전압에 의존해 갖고 막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전압 관문 통로, 볼타지 게이트 채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세포 바깥에 일반적으로 칼슘 이온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세포 바깥에 칼슘의 농도가 감소하면 Na 플러스 통로가 열리면서 과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발생을 하고 세포 외의 칼슘 농도가 증가하면 Na 플러스 통로가 닫히면서 재분극이나 과분극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도 전압에 의존하는 관문 통로의 일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기계적 관문 통로예요. 이거는요. 자, 우리가 주로 이제 감각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잘 볼 수 있는데요. 자, 기계적 관문 통로는 세포막에 물리적인 어떤 비틀림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또는 뻗침 같은 거 있죠. 자, 통로가 개방이 되고 이것 때문에 이온이 세포내로 유입되는 것들이에요. 자, 감각신경세포에서는요, 뻗침이 발생하죠. 우리 신장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또는요, 접촉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압력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뻗침이나 접촉이나 압력이 주어졌을 때, 자, 그런 기계적인 힘에 반응하여서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계적인 관문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온도적인 자극이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관문을 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기계적인 관문 통로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막 전이에 대해서 잠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 막전이를 보면 자, 신경세포나 근육세포하고 같은 흥분성의 조직들은요. 자, 세포 안쪽과 바깥쪽의 이온의 농도 차이가 존재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세포 안과 바깥에 있는 이온의 농도 차이 때문에 안쪽과 바깥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그 성질을 띠게 되는 거. 그래서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세포막은 마이너스, 그리고 자, 세포막의 바깥쪽은 플러스 전위를 띠게 되는데, 자, 이렇게 자극을 받지 않은 안정 상태에 세포막의 안쪽과 바깥의 농도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위 차이를 뭐라 그럽니까? 바로 안정막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 세포 안쪽이 바깥보다 약 마이너스 70mV 정도가 더 음의 전위를 형성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 상태로 전기가 자, 따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분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요. 자, 안쪽에 전위 차이가 마이너스로 더 높게 형성되는 이유는요. 자, 음이온을 띠는 단백질 이온의 투과성 차이 때문이죠. 안정시에 단백질 이온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세포 바깥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인 상태로 그대로 있고요. 자, 또 심지어 세포 안쪽에 있는 K 플러스 이온 같은 경우에는요. 세포 안쪽에 있는 농도가 훨씬 더 높아요. 자,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K 플러스가 많이 몰려 있는데, 자, 얘는 또 어떻게 해요? 비교적 자유롭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K 플러스는 분산해서 거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세포 바깥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세포 안과 바깥에 전위 차이가 존재하는데, 자,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약 마이너스 70mV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자, 이온의 농도를 비교해 보면요. 자, Na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세포 바깥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높습니다. 자, K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더 높아요? 세포 안쪽이 훨씬 더 농도가 높게 되죠. 그리고 Cl 마이너스 같은 음이온은요. 자, 바깥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칼슘의 농도도 세포 바깥이 훨씬 더 높게 되죠. 자, 이러한 우리가 분극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이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쪽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쉽사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탈분극이라 그래서 분극 상태가 없어지면서 활동전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활동전이가 만들어지고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원래 안정막 상태, 분극 상태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돌아가지는 않고요.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라는 것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되돌려 놓게 되죠. 자, 보통 Na 3개에 K 플러스 2개 정도의 비율로 이동시키게 되는데, 이때는 ATP라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요. 자, 안정막 전이가 변화되는 이유를 한번 봅시다. 자, 막이 항상 전이의 변화에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막 전이를 만들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만약에 외부에서 자, 세포막에 존재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면 수용체하고 결합하고, 그때 어떻게 해요? 리간드 의존성 통로가 열리게 되죠. 자, 이렇게 통로가 열려서 이온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세포 내에 음의 전이가 감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탈분극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반대로
안쪽이 어떻게 해요? 음의 값이 더 높아지고 자 바깥쪽이 플러스를 형성하는 상태를 우리는 과분기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국소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탈분극이 일어나기 전에 막에서 최초로 변화가 나타나는 국소에서 형성되는 전이를 우리가 국소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온 통로가 열려서 Na+나 K+나 Cl-에 대한 투과성이 증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국소전이가 생성이 되면 처음에 생성된 지점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흘러요. 자, 그 말은 뭔가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가지돌기예요. 덴드라이트 가지돌기라면 자 외부에서 자극이 온 거죠. 신경 전달 물질이 떨어져 갖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플러스 이온들이 들어오면서 활동전이가 생기면 여기 형성된 지점이 어떻게 해요? 활동전이의 농도 크기는 굉장히 커요. 자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질수록 이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활동 전이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크기가 줄어들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전기 자극이 전달되었는데 이 지점에서만 발생하는 이 정기적인 변화 있죠. 그것을 우리는 국소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소적인 전이는 그레이디드, 등급화된다 그랬는데 자, 자극의 크기에 비례하여서 그리고 빈도에 비례하여서 가중이라는 것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자, 금방 그 하나의 자극만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전기의 크기가 이 정도라면 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누적이 일어나서 가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자, 이 그 전기의 국소전이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활동전이까지 가게 되는데 자 이렇게 전이들이 중첩되는 것을 우리가 시간적 가중 그 다음에 공간적 가중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시간적 가중과 공간적 가중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죠. 자 활동전이가 전달되었어요. 자 여기에 있는 막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시냅스 이후 막이죠. 자 여기서는 EPSP는요 흥분성 시냅스 이후 막 전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자 흥분성 시냅스 이후 막 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국소 전이는요. 자, 이 축삭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축삭 둔덕이 우리가 바로 방아쇠 구역이잖아요. 활동 전이가 만들어지는 시작점인데 자, 요 하단의 국소 전이를 가지고는 자, 충분한 어떻게 활동 전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동시에 세 개의 신경에서 어떻게 해요? 자극을 전달을 하는데 이 자극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모여갖고 충분한 자극을 크기의 전류를 만들어만 낸다면 어떻게 해요? 활동 전이가 만들어질 수 있죠. 자, 이러한 형태의 자극을 뭐라 그래요? 공간적인 가중이라고 하고요. 자, 연결된 신경 섬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더 잦은 빈도로 만들어주면 이것이 다 상쇄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모이겠죠. 모이면서 자, 원하는 만큼의 자극을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전기가 누적되는 것을 시간적인 가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D번의 그림에 보시면은요. 자, 일반적으로 국소전이는 어떻게 해요? 탈분극을 일으키지 못하고 상쇄돼요. 자, 그런데 시간적으로 중첩이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공간적으로 갑자기 큰 것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활동 전이가 유발되면서 실제적으로 자극이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활동 전이는요. 자, 국소 전이하고는 달리 국소 전이는 거리가 멀어지면 작아지잖아요. 이 활동 전이는 한번 발생을 하면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크기가 줄어들지 않고 축삭을 따라서 능동적으로 이동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 활동 전이는요. Na+의 갑작스러운 세포 내 유입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짧고 크게 나타나는 탈분극 현상이 되죠. 자, 즉 국소전이가 가중이 되어서 중첩이 일어나고 자, 이런 이온의 이동으로 인해서 문턱값을 넘게 되고 자, 이것이 세포막에서 충분한 탈분극을 유발하여서
활동 전이를 유발하게 되면서 자, 신경세포의 축삭을 따라서 능동적으로 퍼져가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자, 신경 전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활동 전이의 발생 시에 보면은요. 우리가 실무율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실무율의 법칙. 자, 실무율의 법칙은요. 자, 활동 전이를 유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이 주어지면 항상 활동 전이가 유발되고 그 자극이 아무리 크더라도 최소 자극시 유발되는 활동 전이와 동일한 활동 전이를 만들지만 최소한의 자극에 못 미치게 되면 활동 전이가 전혀 유발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지난번에 배웠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문턱 자극이라고 있죠. 최소한의 자극 강도. 무슨 최소한? 활동 전이를 만들어내는 최소한의 자극 강도를 바로 문턱 자극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그때 값을 뭐라 그래요? 문턱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자세하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자,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할게요. 그림 2-23 자, 이 그림처럼요. 42페이지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의 안정 상태에서 자,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었을 때 자, 이 수용체가 신경 전달 물질에 반응해 갖고 Na 플러스 통로를 열게 되죠. 그러면 Na 플러스 통로가 세포 내로 어떻게 해요? 일부 유입이 되는데 문턱 값에 도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흥분이 일어나게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세포 안의 전이가 문턱 값에 이르게 될 때 Na 플러스 통로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개방이 되고 Na 플러스가 안쪽으로 유입되어서 세포 안이 어떻게 해요? 양전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나 봤더니 약 플러스 30mV 정도까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세포 밖은 음전화를 띠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분극 상태에서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탈분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탈분극 상태에서 이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포 안으로 Na 플러스가 들어갔다 그죠? 유입이 되다가 어느 정점에 활동 전이의 정점이 딱 하면 어떻게 해요? 점차적으로 Na 플러스 유입량이 줄어들다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이제 늘어나지 않고요. 대신에 뭐가요? K 플러스가 다시 세포 바깥으로 통로가 열리면서 배출이 되는데 우리는 그 상태를 어떻게 해요? 다시 분극 상태로 간다 그래서 재분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뭐죠? K 플러스 통로 같은 경우에는요. 반응 속도가 좀 늦어요. 그래서 자, 이 정상적인 안정막 전이 상태로 오면 빨리 K 플러스 통로가 닫혀야 되는데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K 플러스의 유출이 지속이 되어서 자, 세포 안은 안정 시보다 더 음의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더 음의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요? 과분극. 원래 분극, 그 다음에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상태가 됩니다. 자, 그 상태까지 가면 결국 K 플러스 통로가 완전히 닫히게 되고 활동 전이의 발생 과정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자, 활동 전이의 종료 후 세포 안팎의 이온의 농도가 안정 상태와는 다르게 세포 내부가 정상보다 많은 Na+, 외부는 K+가 분포하게 되고 자, 이것은 Na+, K+ 이온 펌프 우리가 ATP라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능동적으로 수송을 시켜서 다시 원 상태로 재복귀가 되어지죠. 자, 불응기라는 게 있어요. 자, 불응기는요. 문턱값 이상의 자극을 아무리 주더라도 자, 이 연속적인 자극에 의해서 두 번째 자극, 그러니까 첫 번째 자극 이후에 자, 두 번째 자극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불응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불응기는요. 0.001에서 0.005초 정도로 굉장히 짧은데 자, 문턱값의 강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 부릉기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떤 자극을 줘도 반응하지 않는 부릉기를 우리가 절대 부릉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부릉기. Na 플러스의 투과성이 증가되어서 활동 전이가 진행되고 있는 중, 자, 즉 뭐예요? 탈분극이 일어나고 지금 문턱값을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해요?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Na 플러스가 세포 내로 유입되면서 그 다음에 K 플러스가 유출되고 있는 어느 시점까지, 자, 그 시점까지, 그때는요, 어떤 강한 자극이 오더라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활동 전이를 생성시키지 못하는 기간을, 자, 절대 불응기라 그래요. 어떤 책에 보면요, 한 이 정도에서 그래프가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K 플러스 유출이 좀 시작이 되고 Na 플러스는 더 이상 유입이 되지 않는 어느, 자, 이 경계 지점까지를 우리가 절대 불응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Na 플러스 유입이 멈춰요. K 플러스에 대한 투과성이 증가해서 K 플러스의 세포 유출이 진행되는 그 단계, 그때는요, 활동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이라도 처음 자극보다 더 강한 자극이 주어지면, 자, 새로운 활동 전이가 생성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상대 불응기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활동 전이의 정파를 한번 볼까요? 자, 활동 전이의 전파는요, 자, 이온의 유입 때문에, 자, 세포 내부의 전이가 문턱값을 넘어갈 때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거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봅시다. 축삭 둔덕이에요. 자, 우리가 신경세포체고 축삭 둔덕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하죠. 자, 활동 전이는요, 우리가, 자, 신경의 굵기에 따라서 말의 집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활동 전이의 전달 속도가 다르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말의 집이 없는 민말의 집 같은 경우에는요, 자, 모든 신경 섬유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탈분극이 다 진행이 되어야 되는 반면에 말의 집에 의해서 쌓여 있는, 자, 이 신경 섬유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에서 저항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반응들이, 예,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서 이제 새는, 그러니까 유출되어지는 저항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저항에 의해서 유출되어지는 이온들이 굉장히 작아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굉장히 안전하게 보호가 되어져 있으면서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활동 전이가 일어날 때 좀 지연은 요 말의 집이 없는, 우리가 랑비어 마디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탈분극, 재분극과 같은 이런 활동 전이가 생성이 되고요. 나머지 이 말의 집에 의해서 쌓여 있는 곳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면서 도약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축삭 둔덕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해서, 자, 신경 섬유, 축삭의 말단까지 갈 때는요, 자, 말의 집 신경 섬유 같은 경우에는 활동 전이가 도약을 하면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띠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도약 전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냅스의 정보 전달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시냅스 같은 경우에는, 자, 신경세포 사이사이의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자, 그런데 시냅스의 정보 전달을 방해하는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했어요. 이런 데서. 자, 그렇게 되면, 자, 신경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쵸? 자, 중추신경 계통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약물들이 어디에서 활동한다고요? 시냅스 수준에서 활동해요.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 축삭 말단 안에 아세틸콜린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잖아. 그쵸? 자, 그런데, 자, 이것이 다음 신경세포의 가지돌기로 이동을 못 해가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우리가 약이라든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아주 입자가 작은 약물들을 먹게 되면
혈관에서부터 확산에 의해서 전달되지 못하는 이런 물질들을 대신해서 작용을 하게 되니까 이 신경세포가 어떻게 해요? 예, 마치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시냅스의 구성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자, 시냅스의 구성은요, 우리 다음 페이지 그림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시냅스는요, 아래쪽으로 제가 좀 더 내릴까요? 여기쯤에서 확대를 하면, 네. 자, 우리가 시냅스를 보면은요, 자, 축삭에서 활동 전이가 쭉 축삭을 따라서 전달되어지죠. 자, 그러면 예, 이 종말 쪽에 부풀어 있는 종말 단추 안에 들어있는 시냅스 소포가 이동을 하는데, 자, 외부에서 활동 전이가 자극을 받아서 내려오면, 자, 전압 관문 통로가 개방이 되면서 바깥에 있던 칼슘들이 어떻게 해요? 축삭 말단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칼슘이 유입이 되게 되면요, 이 시냅스 소포가 자극을 받아서 신경 전달 물질을 어떻게 해요? 방출하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시냅스 이후 막에 뭐가 있어요? 수용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의 확산으로 자, 시냅스 틈새를 가로질러 갖고 시냅스 이후 막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리간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리간드 관문 이온 통로의 수용기가 어떻게 해요? 수용기하고 결합을 하면서 바로 관문 의존성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통로가 열리게 되면서 외부에서 어떻게 해요? 이온들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시냅스에서 신호 전달 과정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시냅스 이전 세포에서는요, 이거는 이제 시냅스 이전 세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고 나서 자, 이 시냅스 소포 같은 거 또 전달되고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 사용하고 나서 남은 것들, 찌꺼기 같은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재흡수하고요. 필요 없는 것은 효소로 분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 소포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세포체 방향으로 역행성 수송에 의해서 가져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얘가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말하다가 꼬였어요. 자,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이 됐죠. 방출되고 나면 자, 이 리간드 의존성 수용기하고 결합을 했어요. 결합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 얘가 충분히 어떻게 해요? 바깥에 있는 Na 플러스와 같은 이온들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친구가 할 일을 다 했죠.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 할 일을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은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자, 신경 전달 물질이 다 분해가 되면 상대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가 어떻게 해요? 작겠죠? 그래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고 수용기하고 결합도 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신호가 끝이 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좀 꼬이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까 모르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냅스에서 신호 전달 과정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봤고요. 자, 시냅스 전이를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냅스 전이는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책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제가 좀 고민이긴 한데요. 책을 전달을 하고요. 제가 이제 제본을 이번 주 내로 맡길게요. 자, 그리고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뇌교육사라는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에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하러 학교 오게 되면 그때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수업은 다 온라인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요. 온라인으로 만약에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제가 준 책에 보면 뇌교육사라고 하는 자격증 과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다 담아놨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뇌교육사 과정의 기존의 기출 문제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공부만 하면 뇌교육사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수업에 같이 수업자를 올리면서 링크를 걸어줄 테니까
내교육사 과정을 신청한다 안 한다를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십시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지원이 나오지만 자격증 취득비는 여러분들이 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얼마만큼의 보조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 과정에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만 원 가까이 되는데 학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면 한 5만 원 전후 좀 많이 나오면 5만 원보다 조금 더 나오고요. 아니면은 그보다 조금 더 줄어든 선에서 여러분들 자부담을 하고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을 하게 되면 유로 피드백의 간단한 개요를 아실 수 있고요. 내교육사 과정이 아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유로 하모니를 이용한 내교육사 과정에 이 수강료가 한 70만 원, 그 다음에 자격증 발급비가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도 취득하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을 학교에서 하게 되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요. 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뇌통합센터라든지 이런 그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미술치료, 심리치료 또는 학원에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물리치료사들 중에서 아동발달센터라든지 또는 치매 환자 다루거나 그리고 뇌졸중 환자 다루는 경우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비용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수업하는 과정 중에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의사를 신청을 해주시면 그 사람들은 따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